이번 미국과 이란 휴전선언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자기네 관할처럼 통제하기 시작했죠.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한테 통행 허가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먼저 혁명수비대랑 연결된 중개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선박정보, 화물내역, 목적지, 승무원 명단 싹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란 쪽에서 이 배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적대국과 관련이 있는지 최종 심사를 하고요. 이 최종 심사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통행료에 대한 협상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통행료를 달러로 안 받아요. 위안화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내라고 합니다. 유조선 기준으로 배럴당 1달러 정도인데요. 초대형 유조선 하나가 보통 200만 배럴 싣고 다니니까 한 번 통과하는데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통행료를 내면 혁명수비대가 허가 코드랑 안전 항로를 열어주고 이란 해군이 호의까지도 직접 해줍니다. 통행료 안 내면요, 그럼 통과가 안 되거나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통행료 달러로 안 받나? 달러가 제일 편한데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돈인데 달러로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국제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죠.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일종의 메신저 시스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은행들은 스위프트로 송금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2012년 이 스위프트에서 쫓겨나 버렸죠. 유럽연합이 제재를 걸었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 핵 합의를 하면서 잠깐 다시 들어왔었는데 또다시 3년 뒤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란은 국제은행망을 통한 정상적인 달러 거래가 막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달러를 받아봤자 국제은행을 통해서 쓸 수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위안화랑 암호화폐입니다. 위안화는 중국이랑 거래할 때 쓸 수 있고요. 암호화폐는 은행을 안 거쳐도 되다 보니까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거죠. 이번 IM 증권보고서에서도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를 우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사정은 알겠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란이 받겠다고 하는 거는 비트 자체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인데 대표적으로 테더나 서클 같은 게 있죠.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된 건데요. 이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를 직접 안 만져도 달러 가치를 가진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죠. 이 테더라는 회사, 서클이라는 회사, 이 회사들은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테더랑 서클이 이란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던 약 249만 달러를 동결시켜버렸어요. 제재 대상이란 이유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누군가가 동결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통행료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도 그게 언제든 얼려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여기서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해야겠죠.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동결이 불가능하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발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테더처럼 누군가가 이 계좌 동결시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없고요. 어떤 기관도 없고 특정인의 비트코인을 강제로 멈춘다거나 빼앗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이야기냐? 지금 이란만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러시아도 스위프트에서 일부 은행 잘렸고요. 북한은 원래부터 국제금융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나라들 입장에선 달러 시스템 바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절실합니다. 위안화도 한계가 있고요. 위안화는 중국이랑 거래할 때 괜찮겠지만 중국 아닌 제3의 나라랑 거래할 때는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들이 찾게 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투자 수단이 아니라 써야 되니까 찾는 겁니다. 여기서 비트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투기 심리로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에서 달러를 안 쓰겠다는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 물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곧 무력화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서 휴전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영원히 갈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달러 바깥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커질 거라는 사실. 그 근거는 간단해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외교 무기로 쓰는 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받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달러 시스템 바깥에서 작동하는 돈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아무도 동결 불가능한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68,000달러에서 71,00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이 뉴스 하나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인 수요가 하나 두 개씩 쌓이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바닥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3만 달러로 떨어졌던 게 이제는 6만 달러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스위프트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늘어날수록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우디, 브릭스 국가들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를 빼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의 위치는 과연 지금과 똑같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팔까 말까 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파시는 게 맞습니다. 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오르면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살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사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알트나 단기 관점에서 진입을 하는데 이게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오른다라고 해서 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랐을 때 수익 실현으로 이 마침표를 찍을 줄 모르면요, 결국에는 투자 심리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등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는 그냥 이번에 놓쳤다, 내 거 아니다 이런 편한 마인드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에 더 올라가나 떨어지나 하락하나 쳐다보면서 신경 쓰면은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나한테 전혀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이렇게 무리한 불나방 형식의 매매가 아니라 조금은 효율적으로 원칙 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팔아야지 재미가 있고 수익 실현을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지루하지 않은데 매번 더 오를까봐 못 팔고 후회가 반복되는 습관들, 맨날 상승한 거 쳐다만 보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시면요, 결국에는 후회만 반복되는 습관을 키우고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팔고 나서 더 오르면 그냥 박수 쳐주면 끝인 겁니다. 그 다음 스텝 준비하셔도 되는 거고,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면 오히려 안 좋은 매매 습관만 커지게 되실 겁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10년물 기준으로 2.4%, 지난 199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4월 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신 대부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금리 올리면은 크립토 시장 또 빠지겠네 이런 생각부터 드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XRP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구조 하나하나 풀어드려 볼 거고, 끝까지 보시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XRP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작년 12월 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올려버렸죠. 이게 199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거의 제로금리였었는데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지했던 나라가 드디어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최대 70%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2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왜 일본 금리가 오르면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일본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였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가 거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렴하게 엔화를 싸게 빌려다가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크립토 같은 이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인 거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공짜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자산들, 미국 주식,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XRP 이런 자산들을 이제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 이퀄은 크립토 하락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NK레이 트레이드 청산, 단기적인 충격이겠죠. 그 충격 뒤에 벌어지는 변화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리플 XRP가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뭐가 달라지냐?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지금 미국이란 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에너지 비용이 기존 30%에서 50%까지도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 압박이 엄청날 거고, 게다가 빌리는 돈은 비싸지고 쓰는 돈은 많아지고, 그럼 기업들이 결제를 미루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납품업체에 돈을 못 받고요. 그 업체도 또 자기 거래처에 돈을 못 줄 거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유동성 경색이라는 대규모 장세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돈이 돌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외 송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쓰는 시스템, 이 스위프트죠. 이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돈을 보내려면 미리 상대방 나라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놔야 됩니다.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리 넣어두는 예비자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은행이 미국으로 송금 서비스 하려면은 미국 은행에 수백억 원을 그냥 묶어놔야 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 돈을 묶어놔도 별로 손해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묶어놓은 돈에다가 붙는 기회비용이 확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이자를 벌었을 텐데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ODL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로 즉시 유동성인데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보내는 쪽에서 자국 화폐를 XRP로 바꾸고요. 그 XRP를 3초에서 5초 만에 받는 쪽으로 보내고요. 또 받는 쪽에서 다시 자국 화폐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간단한 이 과정이 전부이자 끝입니다. 미리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보낼 때마다 그 순간 XRP를 거쳐서 보내면 되다 보니까 금리가 0%일 때는 기존 시스템이 불편하더라도 이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돈을 묶어놓는 거에 대한 기존 방식의 비용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ODL처럼 돈을 묶어놓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의 장점은 점점 더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금리 인상이 리플 XRP의 실제 수요를 만든다라는 논리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이게 그냥 단순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죠.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리플의 지분을 상당량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SBI가 2026년 2월 뭐라고 했냐? 일본 돈 100억엔 하나로 약 9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SBI 스타트 본드라는 이름인데요. 이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외에 XRP까지도 보너스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사가 전통 채권 상품에 XRP를 결합시킨 건데, 단순하게 XRP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융상품에 XRP를 그냥 녹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이 정말 적은데요. 일본이 올해 크립토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꿔버렸죠. 기존에 일본에서 크립토로 수익 내면은 최대 55%까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기타 소득으로서 분류를 했었거든요. 이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크립토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번 개혁으로 인해서 이거를 20%로 확 낮췄습니다. 주식이랑 거의 동일한 투자 상품으로 재분류를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의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세율 안에서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거래량 1위 크립토가 뭘까요? 바로 XRP입니다. 업비트 같은 한국 거래소 XRP 거래량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최대 거래소에서 XRP는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 송금 시스템의 비용이 치솟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일본은 제도적으로 XRP가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NK레이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단기 하락 압력이 올 수가 있겠지만요. 또 그 뒤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구조적인 수요는 그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게 현재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뭘까요? 현재 나와 있는 분석들 종합해봤을 때 일본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1% 부분까지 천천히 올리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급격하게 1.5%까지 올린다? 이건 일본 경제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이런 경우에 엔크레이드 청산 압력은 존재하겠지만요.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풀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의 세금 개혁 효과, SBI를 비롯한 기관들의 XRP 통합, ODL 사용량 증가, 여러 가지 수요 요인들이 하나씩 쌓이게 될 거고요.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거나
뭐 이러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시경제 데이터랑 일본은행 총재 발언까지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XRP 가격이 2,000원 부근입니다. 최고점 대비했을 때 64% 빠진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2,000원 구간 지지선이 있고 또 2월부터 계속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XRP 물량들 지난 작년 2월 이후로 1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큰 손들이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에 넣고 있다는 뜻인 거고 한마디로 XRP를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뉴스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 수급 데이터들 분명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립토 전체에 압력을 주겠지만 또 동시에 XRP의 실질적인 사용처 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비용을 끌어올려가지고 ODL 수요를 구조적으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세금 개혁이랑 SBI 움직임을 통해서 XRP를 금융 인프라에 편입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더 상승할 것 같은데 팔까 말까 할 때는 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요. 차라리 매도하고 나온 수익을 욕심내지 말고 그냥 오늘의 나를 위해서 쓰는 재미를 찾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투자겠지만 어느새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시장이 재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더 오를 것 같고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드는 이유들 내가 원하는 목표 타점까지 찾아놓았지만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막상 현실적으로 익절하거나 이 수익 실현을 해보면 갑자기 시장이 냉정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그 코인을 보는 관점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렸던 오브스라는 코인 목표 타점에 도달을 했고요. 또 수익 실현까지도 마침표를 찍었지만 흐름이 좋았다라고 해서 눈치 보기 매매처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차라리 냉정한 시각에서 재진입을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제일 중요한 거 못 팔고 후회하실 바에야 일단 팔고 나서 익절하고 그 다음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XRP 트레이더들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마이너스 41% 손실 중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나왔는데요.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 측 발표치인데 지난 1년 동안 XRP를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41%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 지난 FTX 파산 사태 이때 202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요.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던 시기였었고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숫자만 보면 무섭겠죠. 근데 이 숫자가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같이 보시면요. 단순하게 무서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센티멘트가 쓴 지표 이름은 MVRV 지표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의 사람들이 XRP를 평균적으로 얼마에 매수했는지 지금 시장에서 그 XRP가 얼마인지 이걸 비교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XRP를 1,000원에 샀는데 지금 시장에서 590원이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41% 손실 중에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지금 XRP 시장 전체의 평균값이란 뜻입니다. 즉 지금 XRP를 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한 손실 구간에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를 확인하려고 이 지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1%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히 힘든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시장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드려 보자면은 센티멘트가 이번 리포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제로섬 구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누군가가 41%를 잃었으면 그 돈이 공중에서 분해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만큼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판 코인을 누군가는 싸게 받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손실 중이면 이 수익 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지금 이 마이너스 41% 구간에서 물량을 넘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VRV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마이너스를 찍었던 시점들이 몇 번 있었죠. 대표적으로 2020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자산이 폭락했던 때 그리고 2022년 FTX 파산 사태 때 이 두 경우 모두 그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수익률 극단적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또 공포가 최고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절하고 나갔었죠.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두 시점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XRP는 수개월에 걸쳐서 상승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2022년 11월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바닥 다지고 올라간 구간이었거든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최소한 MVRV가 극단적인 마이너스일 때는 무조건 더 빠졌다. 이런 기록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MVRV가 마이너스 40%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팔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0%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웬만해서 안 파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단기 수익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는 건데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남은 거는 사려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바로 바닥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제로섬 얘기가 다시 중요해져요. 지금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받고 있는데 지금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는 양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뭐냐?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XRP를 매수해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단기 트레이더가 손절하고 나가는 물량들 장기적으로 보는 누군가가 조용히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현재 구조를 봤을 때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MVRV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지금 팔 사람들 대부분 이미 전부 다 팔았다는 뜻인 거고 지금 남아있는 홀더들은 쉽게 던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촉매제,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매도 물량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평소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 약간의 매수세만으로도요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이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시장 전체가 더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악재가 도래한다거나 비트코인 계속 폭락하면 XRP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상방,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게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이자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은 한 번에 크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VRV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구간들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닥이 정확히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몰빵 투자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분할로 들어가는 게 이런 구간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사실, 여기까지가 데이터로 확인된 부분이고요. 또 그 이상의 가격 예측은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XRP 트레이더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1%다. 이 숫자 자체가 무섭지만 역사적으로 이 수준의 MVRV는요. 매도 압력이 소진되고 바닥이 다져지는 구간과 상당히 겹쳐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나가느냐 아니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럼 하나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물량을 조용히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 과연 6개월 뒤에 얼마만큼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린 오부스라는 단기 알트코인은요. 무조건 단순하게 전쟁 관련 테마 있다고 해서 매수하고 오르겠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당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야지 또 시장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기 타점 진입했으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놓고 팔아야지 그 다음 타점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되면 차라리 그 다음 타점을 시장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더 오를까봐 못 파는 거요. 이거보다는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 시기에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은 반드시 아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주인데요. 3주 안에 미국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XRP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단순하게 법안 통과되면 상승한다 이런 뻔한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저도 이걸 확인하고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제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4월 13일에 상원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요,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은행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누가 관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권 관리하는 SEC가 할 건지, 상품 관리하는 CFTC가 할 건지, 이게 지금 수년째 싸움 중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 경계를 법으로 딱 정해준다라는 건데,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 그럼 XRP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왜 3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빨리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 상원의원 모레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법안이 5월까지 본회의 올라가지 못하면 중간선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의원들은요, 이 법안 심의보다는 당연하게도 선거운동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국회가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해를 못 넘긴다, 그럼 다음 기회는 빨라야지 2028년경입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정권이 바뀌어버린다, 민주당으로 바뀌면은 아예 그냥 계류돼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4월 13일 상원이 부활절 휴회에서 돌아오고, 또 4월 하순 은행위원회 마크업되면서 법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들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상원 전체 표결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일정이 지금 남은 거의 유일한 창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XRP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막연하게 상승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 제프리 캔드릭에 따르면요, 은행위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XRP ETF에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유입된다고 전망을 남겼고, 이걸 원화로 환산하자면 대략 5조 원에서 11조 원 사이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XRP 현물 ETF, 해당 ETF들의 합산 운용자산이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정도인데, 여기에 5조에서 11조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5배에서 10배 가까운 신규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겠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법안이 은행위를 통과하면 XRP가 단기적으로 1.6달러에서 1.8달러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연말 목표가를 2.8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XRP가 대략 1.3달러니까 2.8달러면은 지금 가격 대비 2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법안 하나에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SEC랑 CFT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건 맞겠지만요, 이건 그냥 해석적인 발표일 뿐이지 법이 아니죠. 다음 정부 들어서면은 트럼프 만약에 물러나면서 민주당이 들어선다, 그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또 미국 SEC 이용해가지고 SEC 위원장 바꿔서 XRP, 리플에 대해서 소송 걸면은 또 4년 동안 소송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 됐든 대형 자산 운용사가 됐든 이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큰 돈을 넣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클래리티가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동안 지켜보고 관망하던 기관 자금들 확신을 가지고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대략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영상의 핵심입니다. 리플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 측에서는요, 2026년 리플 레저의 본격적인 기관 채택을 예상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으로 묶여있던 파트너십 발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NDA라는 건요, 우리 아직까지 공개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법적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우리 리플이랑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렸고 또 부담스러워지니까 법이 확정됐을 때 그 부담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발표가 나온다는 숨겨져 있는 계약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하나가 공개됐어요. 도이치뱅크가 이미 공개적으로 리플과의 협력을 밝혔는데, 도이치뱅크라면 유럽 최대급 은행 중에 하나죠.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리플이 2025년 한 해 24억 달러 넘게 인수에 투자했었죠. 히든 로드라는 회사를 12억 5천만 달러 인수해가지고 이 클리어링이랑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프라를 확보했었고, 지트레저리라는 회사 인수로서 1000개가 넘는 기업 고객,
그리고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결제 네트워크의 접근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리플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요. 그 뒤에서 이미 상당한 준비가 끝났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24억 달러를 아무 계획 없이 쓰진 않겠죠. 그리고 홀더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죠. 바로 에스크로 문제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에선 블록체인이 성숙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한 주체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보여야만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죠. 근데 리플은 에스크로에 이미 335억 XRP, 여기에 쓸 수 있는 지갑이 50억 XRP까지 합치면은 전체 공급량이 거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라면은 리플이 지금 엄청난 양의 XRP를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지금 커뮤니티에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20% 기준은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상한선이 아니죠. 블록체인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인 거고, 법안 원문을 보면 성숙한 시스템인지 아닌지는 이 탈중앙화 수준, 오픈소스 인프라, 실제 사용 가능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를 넘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팔아라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요. 그리고 관할이 CFTC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SEC가 아니라 CFTC 관할이 되면은 이 보유량 집중에 대한 규제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가 확인된 내용인데 실제 법안이 최종 통과된 뒤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플이 수백억 개의 XRP를 강제로 쏟아내야 된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지금 나온 분석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현재 폴리마켓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통과될 확률을 63에서 6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계에서는 72% 확률로 통과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이 법안 추진 쪽 인물들의 발언은 더 낙관적인데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4월 말까지 통과된다, 이거를 90% 확률로 보고 있고, 물론 이건 이해 당사자의 발언이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4월 13일이 분기점입니다. 이 회기 복귀 이후에 은행위에서 마크업이 진행되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타협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 은행위를 통과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왜 이렇게 보느냐? 이미 하원에서 294대 134로 초당파적인 통과가 됐죠. 하원에서 이 정도 표 차이로 넘어온 법안이 이 상원에서 완전히 묻히는 경우 상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베이스 CEO가 한때 지지를 철회했었는데 그럼에도 법안이 다시 추진력을 회복했다라는 건요, 그 뒤에서 밀어주는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해거티 의원 본인 측에서 이 남은 쟁점이 극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말을 했어요. 물론 정치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확정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나온 신호들은 상당히 일관되게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은행위 상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고, 4월 하순 마크업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과만 되면 NDA 해제랑 함께 기관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거고요. 에스크로 강제 매각 우려는 지금 현재 분석으로서는 과도한 걱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통해서는요, 이 법안이 은행위를 실제로 통과했을 때 리플 XRP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기관 보고서 숫자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리플의 흐름이 좋고 또 리플이 5천원 부근까지 상승하던 이런 시기들, 이때 대부분의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리플 만원 간다, 5만원 간다, 그 이상까지도 상승한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오히려 5천원 부근은 어땠을까요?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까지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장은 이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구간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또 시장이 좋을 때 팔아야 내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좋고 더 상승할 거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뉴스에서 호재만 나오는 이런 순간들, 이때 분할 익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에 4,850원의 일부 비중에 대해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시장이 더 상승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좋을 때 팔아야지 마침표가 잘 찍혔다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깼다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40일 전쟁에서 본인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 선언을 남겼는데 트럼프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거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개입니다. 이런 전쟁 뉴스들 속에서 왜 리플 XRP 얘기가 숨어 있는 건지. 보통 전쟁 뉴스가 터지면 코인 시장은 빠집니다. 그건 맞아요. 실제로 XRP도 지금
9,000원, 1,900원까지 눌려 있고요. 분위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뉴스 보시면서 또 떨어지겠네. 중동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넘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조금 다른 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 단기적인 가격 얘기가 아니라요. 돈이 국경을 넘는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스위프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프트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메신저고요. 카카오톡으로 나 보낸다 이러고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요. 은행끼리 이 돈 보내줘 이렇게 연락하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1만 1천 개가 넘는 은행이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고 가는 돈이 5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 스위프트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실상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싶으면 그 나라를 스위프트에서 잘라버립니다. 은행 메신저에서 차단당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나라는 국제거래를 할 수가 없고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달러도 만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은요. 2018년 스위프트에서 차단당했고요. 러시아도 2022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스위프트 차단 같은 경우는 미사일 안 쏘고 나라 경제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사실상의 금융 무기랑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연결을 해볼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인데요. 이란이 이 길목을 쥐고 흔들게 되면요. 원유 가격이 출렁일 거고 또 글로벌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는 경우에 휴전 합의에서 아예 빠지겠다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이 이란을 더 압박하려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스위프트입니다. 이 금융제재를 더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불안해지냐고요? 이란이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적대적인 건 아닌데요. 하지만 미국이 스위프트를 정치적인 도구로 계속 쓰는 걸 보면서 본인들이 국제거래가 언제든 한 나라의 결정으로 막힐 수 있다는 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한테 원유를 사면서 달러 대신에 루피로 결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이게 잘 안 됐었지만요.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달러랑 스위프트 말고 다른 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스위프트 말고 다른 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올해 1월달에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무대에 섰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세계가 쪼개지고 있고 스위프트 같은 시스템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요. 어느 한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는 이 중립적인 결제 시스템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XRP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에서 태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한국은행에서 중간은행 몇 개를 거쳐가지고 태국은행까지 가야 되죠. 이런 과정에서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근데 XRP를 사용하면 원화 XRP로 바꾸고 그 XRP를 3초 만에 태국으로 보내서 바트화로 바꾸면 끝납니다. 이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어요. 이게 리플이 만든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리플 페이먼트는 지금까지 총 1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조 원 넘는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상당히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해외 송금하면 떠오르는 그 회사요. 이 웨스턴 유니언에서 기업 결제 부문이 따로 분리돼가지고 콤베라라는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연간 1,900억 달러를 200개 나라에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사용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결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리플 레저 위에서입니다. XRP가 깔려있는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파트너십이 XRP 토큰의 직접 매수 수요를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RLUSD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가 리플 레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상원이 4월 13일 복귀하죠.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라는 이 법안의 마크업,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들이 몇 주 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느냐? 이 미국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XRP를 브릿지 자산, 그러니까 돈을 옮기는 중간 다리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은 법적으로 애매해가지고 은행들이 손대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법이 확정된다. 그럼 그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 그림으로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격해지면 미국은 금융 제재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스위프트가 또 무기로 쓰일 거고 그걸 지켜보는 중립국가들은 스위프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거고요. 달러에 종속되지 않는 결제 수단을 더 자극적으로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 1,900억 달러짜리 결제 회사랑 손잡았고요. 또 법안 통과를 앞두고 실제로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 차트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간인데요. 현재 1.28달러에서 1.45달러 사이 오고 가면서 한동안 눌려 있었는데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수개월 만에 가장 좁게 수축한 상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뭐냐? 가격이 얼마나 넓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띠 같은 건데요. 이 띠가 좁아지면은 곧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다는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이 이 조용한 구간이라는 건 분명하겠고요. 이 조용함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4월 말 정도에 마크업 통과하고 이란 쪽 상황이 추가 확전 없이 현재 수준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요. XRP가 1.49달러 저항선 돌파하면서 1.6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다수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법안 통과는 은행들의 XRP 사용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이벤트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통제 범위 안에 머물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물론 이란이 휴전을 완전히 철회한다거나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본격화되면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충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스위프트 의존도 탈피 수요들, 중장기적으로 리플이 갈고 있는 인프라의 가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로 돈이 흐르기 시작하는 이 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번 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봐도 정말 시장이 안 좋고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봐도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요. 조금만 더 깊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저점이고 바닥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 이때 무서워서 다 팔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를 준비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투자 시장을 시작하는 시점이 시장이 좋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5,000원일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리플이 2,000원일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면서요. 무리한 몰빵 매매가 아니라 분할로서 천천히 길게 보는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인텔 측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짜리 반도체 프로젝트에 인텔 측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 발표를 한 건데요. 그리고 그 이름은 테라팹이에요.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하나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지코인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데 오늘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테라팹이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라팹은 머스크가 직접 주도하는 초대형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인데요. 왜 이걸 하려는 거냐? 이 테슬라도 칩이 필요할 거고 스페이스X도 칩이 필요하고 또 XAI도 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칩들을 다른 회사한테 사왔어요. 근데 머스크가 올해 초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3년에서 4년 안에 반도체 공급이 급격하게 부족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본인이 직접 칩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거고 그 장소는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 줄 알고 로켓을 쏠 줄은 알겠지만요. 반도체를 직접 찍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그냥 공장 하나 세운다? 돈이 많다? 이걸로 되는 거였으면 이미 중국이 먹었겠죠.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필수 인력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파트너로 인텔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인텔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 안에서 2나노 이하급의 초미세 반도체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요. 지금 인텔이 유일합니다. 이미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에서 1.8나노급 공정으로 칩을 생산 중에 있는데요.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인텔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빌려와가지고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 어떨까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라는 이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거니까 당연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뉴스의 표면입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다. 인텔이 기술을 대준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테라팹에서 만들 칩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머스크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에 쓸 칩입니다. 인텔도 발표문에서 인공지능이랑 로봇공학의 미래를 뒷받침할 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칩,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갈 칩,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특히나 로봇택시가 현실이 되면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는 택시를 탔을 때 요금을 내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도지코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이 테슬라 웹사이트의 결제 시스템 코드 안에 도지코인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작년에 도지코인 재단의 기여자인 파울로 비달이라는 개발자가요. 테슬라의 새로운 웹사이트 코드를 분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도지코인 결제 옵션이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발견을 했고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됐겠지만 이 코드 자체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른 암호화폐는 없고 오직 도지코인만 들어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자사 온라인샵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받고 있죠. 굿즈를 살 때 도지로 결산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도 일부 상품에 도지 결제를 받고 있고요. 근데 차량 구매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됐다는 사실. 다만 머스크가 2024년 이 베를린 기가팩토리 방문 때 언젠가 테슬라 차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연결고리를 정리해 볼까요? 테라페비 칩을 만듭니다. 그 칩이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로봇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결제 코드에는 도지코인만 유일한 암호화폐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테라펩은 단순하게 칩 공장 하나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전체 생태계의 하드웨어 기반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결제 레이어에 도지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테라펩에 참여하는 기업 목록들 다시 보시면은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가 있습니다. 이 xAI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X 플랫폼,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엔진 그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X 플랫폼은 지금 X 페이먼트라는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죠. 이 결제 시스템에 도지코인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들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 조금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테라펩을 통해서 xAI의 연산 능력이 강화되면요. X 플랫폼의 결제 인프라 구축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추론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실제 거래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도지 고래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 3월 말 이후로 5억 개 이상의 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 변동폭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지금 극도로 좁아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면요. 그 직후에는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었다는 사실, 그게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역사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쪽의 움직임도 하나 짚어드려야 됩니다. 이 도지 ETF가 이미 미국에서 상장됐죠. 렉스 오스프리라는 회사가 DOJE라는 티커로 미국 최초 도지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었고 20원 시어즈도 TDOG라는 티커로서 나스닥에 도지 ETF를 올렸습니다. ETF가 왜 중요하냐? 이 기관들이 직접 코인을 사지 않더라도 도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고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또 어떤 흐름들을 보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이게 왜 의미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도지 가격이요 130원 구간입니다. 52주 최고점 대비했을 때 약 8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 구조적인 변화들을 보셔라. 그리고 테라펩으로 인한 머스크 생태계의 이 하드웨어 자급자족 체제가 완성되는 경우, 그리고 테슬라 결제 코드에 이미 심어진 도지코인과 고래들의 매집세, ETF 상장까지도 이런 것들이 아직 가격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테라펩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만들려면 EUV 노광 장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세계 네덜란드의 ASML 딱 하나뿐이거든요. 지금 TSMC라거나 삼성, SK하이닉스 여기가 줄 서가지고 주문하고 있어서 장비 수급이 빡빡한 상태인데 그래서 장비를 들여오고 실제 생산이 가능해진 시점 고려해보면은 2028년 이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머스크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또 인텔이 합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 전이라도 이 진행 상황이 알려질 때마다 관련 자산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훨씬 전부터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였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인텔이 머스크의 36조 테라펩 프로젝트에 합류했었고 또 이 프로젝트는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봇에 쓸 칩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생태계의 결제 코드에는 이미 도지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도지코인의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도지코인 결제를 켜는 날, 그때도 도지 가격이 지금이랑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 수익 실현하고 나서 팔고 다음 고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못 팔고 후회가 반복되니까 시장이 안 좋게 느껴지고요. 알트 시장, 단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수익이 났는데 이걸 팔지 않으니까 하락했을 때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알트 시장이죠. 이 단기 시장이 너무 좋은 시기인 게 정확히 맞는 상황이고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 여기서 말씀드린 오브스 코인이지만요, 이게 흐름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보유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셨으면 목표가를 미리 걸어 놓으시고 자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효율적으로 편하게 대응하면서도 수익 실현 이후에 재진입하고 또 우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인 원칙 매매 활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말 그대로 내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잘 걸어두시면서 활용하시는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만 정보방 입장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